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피행 강의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설계자 선정 방법 살펴봤고, 오늘은 입찰에 대해서 시공사 선정에 따르는 입찰에 대해서 우리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이라는 정의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를 말해요.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교회 건축의 과정을 쭉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설계자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시공회사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시공자가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시공자 선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설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시공자가 그걸 잘 구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의 성과는 이제 건설회사들의 기술력과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찰 단계의 과정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고, 교회를 준비하는 교회는 이런 단계로 시공회사를 우리가 선정하구나, 이걸 잘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입찰 공고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500평을 건축한다. 교회에 실적이 있는 분들은 응찰해 주길 바란다 라는 이제 공고를 하는데, 이 공고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볼게요. 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이 있고, 또 수소문을 해서 교회를 잘 짓는 건설회사를 한 3-4군데를 정해서 그분들만 초청해서 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고, 크게 보면 이런 2가지예요. 근데 첫 번째, 그냥 무작위로 신문에 공고를 하면 많은 건설회사가 이제 온단 말이죠. 그럼 그 회사가 과연 교회를 잘 짓는지 또 실적을 있는지 이걸 분별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적절한 방법은 교회의 실적을 가진, 그 다음에 교회의 그 좀 좋은 소문이 있는 이런 표본 샘플링을 해서 한 3개에서 4개의 시공자를 잠정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회사의 입찰에 응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정은 이제 주로 보면은 그 교회의 실적, 재무구조, 그 다음에 뭐 교단의 선호도, 또 주변 교회의 어떤 추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선정을, 공고를 해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4개 회사를 초청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현장 설명회를 합니다. 이분들을 이제 초청을 하셔가지고 설명회를 하는데, 설명회를 할 때는 입찰 지침서를 나눠줘야 돼요. 입찰 지침서. 이 지침서에서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공사의 공사 범위, 교회 공사가 일반 공사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교회 공사는 별도 공사라는 게 있어요. 별도 공사는 뭐냐면 음향, 그 다음에 영상, 무대 특수 조명,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거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건설 범위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조금 특수 범위예요. 시공회사가 건설하기에는 조금 특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회가 직접 발주를 하거나
별도로 이제 공사 범위에서 별도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건축, 토목, 뭐 설비, 전기공사 이런 것들이 입찰 범위에 들어간다. 이제 지침서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사 기간, 그다음에 견적서라는 거를 견적 기간이라 그러죠. 견적 기간. 그러니까 이제 설계 도면을 주죠. 그다음에 시방서 이런 자료를 이 초청한 이 회사에게 주고 그걸 토대로 건축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교회에 제출을 하는데 그 기간은 보통 한 3주 정도. 3주 정도 주면 이분들이 이제 비용을 다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제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 이분들이 이제 견적을 뽑아서 제출을 하면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분들이 뽑은 것이 누락이 있는지 또 과대 계산한 것은 없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죠. 이 검토는 누가 제일 검토를 잘하냐 하면 이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가 가장 검토를 잘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설계자에게 건설회사들이 견적서가 오면 이거를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견적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4개 회사가 이제 응찰을 했는데 이곳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이제 정하시는데 한 2개 회사 정도 이 검토한 거에서 우리 교회 예산이나 또 견적을 충실하게 뽑은 그 견적의 내용 이걸 토대로 2개 회사를 압축하는 거죠. 압축해가지고 이 2개 회사를 대상으로 보통 이제 V라는 단계를 해요. V라는 단계는 밸류 엔지니어링의 약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건축비 절감 단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2개 회사가 처음에 응찰을 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는 100원에 줘야 되는데 예산이 100원밖에 없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120원이 나온 거예요. 20원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럼 20원을 좀 줄여야 되죠. 그 공사비를 절감하는 단계. 이게 이제 V 단계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두 번째 또 한번 이제 입찰 아닌 입찰을 진행을 하는데 자, 건축비를 이 2개 회사가 나름대로 그간의 노하우나 기술적인 여건을 발휘해서 공사비를 절감한 안을 좀 제출해 달라. 절감안이에요. 절감안. 그러면 시공회사는 예를 들어 외부 재료가 뭐 화강석이다 아니면 무슨 패널이다 이랬을 때 또 저쪽 뒤쪽은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설계도서에는 예를 들어 돌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조금 금액이 낮은 단가로 조정을 한다든지 또 건물의 시스템을 조정한다든지 내부 재료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절감을 하는 거죠. 요 단계를 다시 받아보는 거예요. 시공회사한테. 요건 한 1주 정도 이분들이 이미 견적을 뽑았기 때문에 뭐 3주까지 줄 필요가 없이 한 1주 정도 보면 이분들이 이제 이 절감안을 이제 제출을 하죠. 그래가지고 최종 시공사를 이제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해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 과정까지가 입찰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예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자, 그럼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 입찰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 입찰 과정에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우리가 꼭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자, 첫 번째 입찰 단계에서 시공회사에게 반드시 고지하거나 주지해야 될 내용이에요. 주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 교회를 지을 현장 대리인 이걸 현장 소장이라 그러죠. 현장 소장의 경력 관계, 그 다음에 교회의 실적 관계를 언급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천평 지려고 하는데 귀 회사가 선정이 되면 우리 교회 현장 소장은 뭐 경력이 10년 이상 차 된 분을 파견해야 된다. 교회 실무 경험이
뭐 예를 들어 3개 이상 교회를 한 분이어야 된다라는 현장 대리인의 경력과 실적에 대한 것이 언급이 돼야 돼요. 입찰 지침서에 나와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찰한 건설회사들이 이 교회의 시공자로 선정이 되면 현장 소장은 이런 사람을 파견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이제 최종 여기 이제 견적서를 만들어서 교회에 제출하는 서류 항목에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는 뭐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실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시공을 하는 분은 누구냐면 현장 소장이에요. 현장 소장.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들에도 현장 소장이 아주 좀 실력이 못하고 경력이 좀 낮고 이런 사람이 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 회사를 보고 선정을 한 거지 현장 소장을 보고 결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맹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투가 벌어지면 누가 전투해요? 별 사단장이 전투 안 합니다. 중대장, 소대장이 전투하잖아요. 현장에서 동일합니다. 현장 대리인이 이 본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뿐이다. 따라서 이분의 캐리어와 경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민원이 일어나고 막 예측 불가능한 현상들이 막 튀어나오죠. 그래서 경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 현장 소장에 대한 캐리어가 입찰 때 고지를 해야 되는 것.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추가 공사비 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가 공사비 방지에 대한 내용. 대부분의 교회가 건설회사하고 마찰이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불편함을 겪는 교회를 상담이 와서 가서 상담을 해보면 거의 한 60-70%는 이 항목 가지고 교회하고 시공회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추가 공사비. 자, 이거는 뭔 내용이냐면 시공회사는 견적을 뽑을 때, 견적이라는 것은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냐라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해요. 견적을 뽑을 때 설계 도면하고 그 다음에 시방서, 그 다음에 뭐 허가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건축비를 산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건설회사가 건축에 이걸 가지고 견적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누락 부분이 많은 거예요. 누락 부분이. 예를 들어 뭐 냉난방 공사비도 빠지고 외장 재료의 그 하지철물. 하지철물은 뭐냐면 돌을 붙일 때 돌과 외벽 사이에 이 긴결하는 철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도면에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이 이제 누락이 돼서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누락된 부분을 다시 재청구하게 된단 말이죠. 재청구. 여기 우리가 견적에서 빠졌으니까 이건 돈을 좀 보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가 공사비란 내용이죠. 근데 교회는 특성상 시공회사가 누락되어진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비의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교회는 이걸 뭐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 특성상. 건축위원회도 있고 성도도 있고 해서 공표가 된 이상 우리 교회 100원에 집니다 하고 통과가 됐는데 나중에 공사하면서 이게 130원이 됐다 이러면 이게 또 많이 어려워지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최소화하거나 이 리스크를 막는 방법이 뭐냐? 입찰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견적서를 교회에 제출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야 돼요. 확약서. 이 시공회사의 대표이사가 우리는 이런 추가 공사비가 없을 만큼 아주 충실하게 견적을 뽑았다. 그래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걸 다 감안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의지와 이런 어떤 확인, 이런 것들이 입찰 때에 어떤 서류화돼서 이걸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충분히 고지할 때 시공회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교회는 견적을 상당히 잘 뽑아야 되겠구나. 누락되는 것이 없어야 되고 또 뽑은 다음에도 충분히 크로스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무언의 메시지가 되기도 해요. 그건 서로 좋은 거죠.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공정관리 계획서입니다. 공정관리 계획서.
자, 이 공정관리 계획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회와 시공회사와의 소통 관계를 우리는 이런 단계로 소통을 합니다. 이런 계획서예요. 예를 들면요. 자, 화장실에 타일의 색깔이 여러분 검은 색깔을 쓰면 교회 화장실에서는 조금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성도들이 봤을 때. 좀 아이보리의 밝은 컬러를 쓰는 것이 좋잖아요. 바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설계 도면에서는 대부분 표기는 되지만 간혹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컬러를 뭘로 써라. 이 정도까지는 물론 외벽에는 다 설계 도면에 표기가 되지만 내부 재료마다 방마다 표기하는 건 좀 곤란하죠. 자, 두 번째, 어떤 재료를 쓰는데 그 재료의 재질, 그 다음에 그 규격, 그 다음에 품질 상태,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유리다. 유리도 수십 가지입니다. 종류가. 블루 계열의 유리를 써야 된다라고 도면에 표기가 됐으면 그 블루 계열도 수십 가지예요. 약간 블루, 뭐 심한 블루, 여러 가지란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시공회사가 이거를 마감을 하기 전에 교회에 이 샘플링을 보여주고 샘플을 제출해서 교회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한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기 다 뭡니까? 여기 소통 계획서죠. 우리는 공사를 이렇게 다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그런 소통 계획서를 입찰 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입찰이 들어오면 당신들은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민원 처리 계획서. 자, 교회를 시공하다 보면 거의 80-90%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 민원이 발생이 돼요. 자, 요즘 민원은 거의 그 억지성 민원도 많아요, 사실은. 건축법에서 적법하게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끄럽다, 뭐 예배 드리는데 뭐 소음이 많이 난다, 뭐 혼잡도가 있다, 먼지가 많다, 뭐 이제 이런 등등 이런 이제 민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민원이 일어나면은 교회가 그걸 대응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물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교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면서 진동이 우르르륵 해서 옆에 담벼락에 금이 갔는데, 옆집 담벼락에 금이 갔는데 그 교회 가서 그 해결이 안 되죠. 누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시공사가 이건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시공사 혼자서도 물론 해결해야 되지만 이때 이제 교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힘을 보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시공회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귀회사는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계획서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죠. 이것이 입찰 때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공정 관련된 일정 관리 계획서입니다. 일정 관리. 이거는 뭐냐면 공사 기간이 12개월로 됐단 말이죠. 12개월로 돼서 매달마다 공사 공정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 토목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의 골조 공사가 진행이 되고, 마감 공사가 어떻게 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 공사 일정이죠. 이 일정을 일주일 단위에 한 번씩 공사 일정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나 건축위원들이 우리 교회 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 총 공사의 뭐 20%까지 진행이 됐다, 30%, 40% 이렇게 진행 절차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입당 예정일도 또 우리가 크로스 체크할 수 있고, 이거를 건축주와 교회가 이제 월별로 주별로 이렇게 쭉 체크를 하게 되면 서로 좋아요. 나중에 가서 일정이 쫓기지 않고 또 너무 빨리 나가지 않고 이런 거를 상호 크로스해서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 관리 계획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입찰 때에 받는 겁니다. 입찰 때 받아가지고 요거를 다 취합을 해서 이제 시공회사가 선정이 됐잖아요.
이분하고 맨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계약 단계입니다. 계약 단계. 계약 단계에서 이제 상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 단계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약이 체결되면, 시공사와 교회가 계약이 체결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계약서대로 가요. 계약서대로. 그러니까 계약을 부실하게 해놓으면 부실하게 가는 것이고, 계약을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두리뭉실하게 가는 거고, 계약을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가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약 단계가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입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계약서가 시공회사가 만들어 놓은 계약서하고 특약서, 특약서, 거기에 도장 꽝꽝 찍는단 말이에요. 계약서가. 근데 계약서는, 물론 그건 계약서인데 계약서의 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계약서의 범위는, 이것도 계약서에 들어가지만 이거 있죠, 이거 1번서부터 5번까지 이게 계약서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도면과 시방서도 계약서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면에도 도장 꽝 찍고 시방서에도 도장 꽉 찍고 입찰 때에 이 내용 페이퍼에 도장을 꽝꽝 찍어야 돼요. 그러면은 완벽한 계약이 되고 입찰이 됩니다. 자, 왜 문제가 되고 왜 교회가 시공회사하고 트러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왜 이러느냐? 이 단계가 다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없고 요것만 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요것만 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이견, 다른 생각, 이견이 발생이 됐을 때 상호 주장하게 되죠. 시공회사는 이렇다. 교회는 그거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거다. 이견이 됐는데 이 이견의 간극을 좁히는 거, 상호 교회나 시공회사나 좁히는 거. 그리고 막연하게 저거는 하겠지, 저거는 해주겠지. 시공회사는 어때? 교회다. 요거 조금 추가된 건 해주겠지. 교회는 요거는 경미한 거니까 돈 안 받고 해주겠지. 이런 막연한 것, 막연한 생각. 이거는 항상 끝에 가면 리스크가 됩니다. 리스크. 이 막연한 거를 전부 구체화 하셔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해줍니까? 이건 어느 공사 범위에 포함이 됩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특약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하시면, 제가 뭐 교회를 참 교회만 이렇게 좀 핸들링을 하는데 퍼펙트한 입찰이 되고요. 공사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회 시공회사하고 별로 트러블이 없어요. 트러블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시공회사 선정 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입찰 방법,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평가 기준, 이거에 대한 PM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